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가 388페이지 일단 펴놓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일단 오늘 할 거 건축법 목차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 건축법은 첫 번째, 이 건축법을 어디에다 적용할지 적용 대상물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건물이 지어지는 대지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지라는 건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각 지번 부여 지역별로 1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2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이라고 해서,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들,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 이렇게 불렀습니다. 건축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들이 있었죠. 공작물. 그래서 이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책을 한번 보면은 어 377페이지에 나와 있죠. 거기 파란색 박스 안에. 그래서 얘네들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지으면 안 되고 축조 신고라는 걸 하고 지어야 됩니다. 그게 옹병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장식탑, 장식판, 그다음에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런 것들은 4m를 넘는.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굴뚝은 6m, 철탑, 통신용 철탑도 6m, 고가 수조는 8m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옹이, 광사, 그다음에 탑사, 태오, 굴육, 철육, 고팔 이렇게 했던 것들. 그 옆에 핵심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놓으셨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축조 신고라는 걸 하고 지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적용 행위 라고 해서 이 건축법은 일단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에는 총 5가지 행위가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를 건축법상 건축 이렇게 부른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아마 뒤에 용도 변경이라는 게 나올 건데 그거는 다음 과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용도 변경.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규제를 받으면서 건축을 하는지 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은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허가. 그래서 오늘 요걸 할 건데 건축법에서는 당연히 건축 허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건축 허가가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건축 허가나 대수선할 때 허가받고 짓는데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 신고 받는 게 아니라 협의한다는 협의.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허가든 신고든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을 쓰게 됩니다. 사용 승인. 이렇게.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건물이 지어지는 대지를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대지, 여기서 나오는 대지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요건이 나옵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요건. 그다음에 대지는 여기 도로에 접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도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건축선. 아마 이번 과정에서는 요 정도까지 대지, 도로, 건축선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면 이렇게 완공된 건물들의 각종 면적이라든지 높이 내지는 층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 정도까지 했던 것 같고 저번 주에 오늘부터 여기 허가받고 뭐 허가받고 짓는 건물 건축 허가가 뭔지 요거 할 겁니다. 요거 그래서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볼까요? 1번에 보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했을 때에는 지정권자의 인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모든 걸 대부분이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가 대부분을 하는데 딱 하나, 요 환지 계획 인가만큼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다 지정권자가 하는데 환지 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니까.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나는 환지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권자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임차인의 사용수익 권능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옳은 지문이고 3번에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뭔가 이상하죠. 과소 토지라는 건 권리 면적이 넓은 토지입니까? 좁은 토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면적이 넓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이 아니라 면적이 작은 토지. 면적이 작은 토지를 과소 토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권리 면적보다 더 늘려서 줄 수도 있고 이런 과소 토지들은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올해 기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이 아니라 작은. 그다음에 4번. 자, 권리 변동 시점이죠.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사업을 한 다음에 소유권 변동을 할 때는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라는 거. 즉 내가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시작점은 다음 날. 근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이제 환지 계획구역 안에 내 권리가 없죠. 이런 것들은 소멸해야겠죠. 언제? 끝나는 때. 그래서 취득하는 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건 다음 날, 없어지는 건 끝나는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똑같은 시점이지만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건 다음 날. 소멸하는 건 끝나는 때. 그래서 뭐 요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 중에 실효라고 돼 있는 거. 실효. 자, 실효라는 건 효력이 언제부터 상실되느냐 이 말이죠. 언제부터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시작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항상 실효되면은 다음 날 이게 나와요. 다음 날. 실효, 해제 이런 것들은 다음 날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지는지, 언제부터 해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항상 시작점은 다음 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5번에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가 아니라 뭐죠? 평균 높이. 평균 높이. 최고 높이 아니고 차지 높이 아니고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 뭐죠?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은 없으면 떨어지지만 최하층 바닥 밑에는 땅이 있죠. 그러니까 바닥은 주요 구조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7번 아까 했던 거죠. 아까 377페이지에 있던 거.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거,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4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굴뚝은 6m, 철탑, 통신용 철탑도 6m, 고가수조는 8m,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지하 대피호는 30제곱미터를 넘는, 옹이, 광사, 탑사, 태호, 굴육, 철육, 고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장식탑이라고 돼 있죠? 이건 탑이니까 4m를 넘을 때 축조 신고를 하는 겁니다. 4m를 넘을 때. 3m는 축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따라서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포함해야죠.
그래서 건물이 한 동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한 동을 더 짓는 거 원칙적으로는 증축입니다. 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만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으로 보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9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자, 방화벽이랑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은 주요 구조부였습니까? 울트라였습니까? 울트라. 한번 볼까요, 이거? 거의 380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서 주요 구조부 해놨고 5번부터 7번까지를 울트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차이점은 공통점은 증설 해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대수선. 근데 차이점은 수선 변경에서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들은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인데 울트라들은 수선 변경할 때도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 그러니까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이런 것들은 일단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맞죠. 앞에 보면은 해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여기까지 맞죠. 지문에. 그러니까 증설 해체 중에 해체 나왔으니까 이거 대수선. 근데 뒤에 방화벽을 10제곱미터 수선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그것도 대수선. 1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도. 이게는 울트라니까 수선 변경할 때도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얼마 이상이죠? 4m 이상.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차만 다닐 수 있으면 안 되고 사람만 다닐 수 있어도 안 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고 너비는 4m 이상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까지도 도로에 포함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도 382페이지 1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까지도 도로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38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홈페이지에 보니까 공고가 돼 있던데 여기 제 강의 노트입니다. 이거 혹시 그 뭐 필기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판사하는 내용을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똑같이 아예 거기다가 암기 사항들까지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요약집이 나오겠지만 요약집보다도 이게 양이 더 작습니다. 양은 더 작지만 요약집보다 내용은 훨씬 많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의 공법을 저만큼 많이 담아놓은 그런 책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장담하죠. 그리고 이것만 나중에 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60점을 장담하죠. 80점은 장담 못하는데 이것만 보셔도 60점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따로 필기 같은 거 하실 필요 없고 오늘 볼까요? 4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노트에 가지고 계신 분? 노트 40페이지 가지고 계신 분만 안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 40페이지에 보면은 건축법 해가지고 목차가 나와 있죠. 여기 제가 여기 쓰는 거 이거 똑같이 써놨죠 거기. 이렇게. 해서 그 필기 같은 거 전혀 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공부하시면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하시면은 자기만의 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판사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고 암기사항들도 제가 판서는 안 하고 책으로만 읽는 암기사항들도 다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거 한 70몇 페이지 되는데 농지법 빼버리면은 70페이지도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오늘도 뭐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뭐 페이지는 불러드릴 건데 자 388페이지 볼까요? 지금 보는 내용은 41페이지 건축물 바로 밑에 있습니다. 노트는. 자, 우리 저번 주에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는 걸 배웠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뭐 대문이나 담장.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388페이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N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건축물이 얘네들은 건축물이긴 한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보 1호가 뭐죠? 국보 1호? 남대문 건물입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으니까 건물이죠. 근데 걔네는 문화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지 걔네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이라고 해서 기역에 운전 보안 시설 뭐 철도들 들어오면은 선로 바꿔주고 하는 그런 시설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그 서울역 가보셨습니까? 플랫폼이 한 열 몇 개 되는데 열 몇 개 되면은 내가 이쪽 1번 플랫폼 쪽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타야 되는 기차는 12번 플랫폼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로 위를 쭉 가로질러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복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는 선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디귿의 플랫폼도 건물입니까 이게? 오. 플랫폼에는 비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지붕이 있죠. 그 다음에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겠죠. 지붕 있고 기둥 있으면 건물 맞습니까?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니까. 지붕 있고 기둥 있으니까 이것도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대신 철도나 선로 부지 위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은 해당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 시설 이런 것들. 근데 뭐 옆에 나와 참고 맨 위에 보면은 작은 글씨에 3번에 철도 역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것들 궤도나 선로 부지 위에 있는 이런 시설들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위에 있으니까 이걸 적용하지 않는데 서울역 역사 같은 것들은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로 부지 위에 있는 이런 것들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철도 역사 이런 것들 오답으로 주로 나오는 것들이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뭐 본 김에 1번, 2번도 보면은 아까 남대문에 건축법 적용 안 한다고 했죠. 걔네는 문화재니까. 근데 전통 한옥 당연히 적용을 합니다. 전통 건조물이라고 해서 모두 문화재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받았을 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전통 한옥, 전통 건조물 이런 것들에는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거 지금 여기 써놓은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다음 중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아니면은 뭐뭐는 건축법을 적용한다. 아니면은 뭐뭐는 건축법 무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뭐 암기사항이긴 한데 뭐 읽어보면 됩니다.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위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보행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죠. 톨게이트도 고속도로 위에 있으니까 뭐 도로법 같은 걸 적용할지 몰라도 건축법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가로 안에 보시면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 비출 설치하는 곳으로 밑줄 이동이 쉬운 것만 땅에 정착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 조작실 얘네들은 건축물이긴 하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다음에 철도 관련 시설, 선로나 궤도 부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 역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문화재이어야 하지 전통 한옥, 전통 건조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을 합니다. 주로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전통 건조물 이런 것들, 전통 한옥. 그 자리에서 막 자기가 문화재 청장이 돼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해버리죠. 아닙니다. 문화재 일대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 해서 뭐 기출해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지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일단 원칙만 보는데 도시 지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동이나 읍 지역 요런데 도시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동이나 읍 이런 데서는 건축법을
100%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전면적 적용 지역 이렇게 전면적 적용 지역. 이렇게 그러면은 도시 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 있겠죠. 이런 데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적용하지 않는 일부 규정들은 건축법 뒤쪽에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런 것들 해서 보면은 가로 2번에 건축법이 전면 적용되는 건축물 해서 적용되는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옆에 보면은 기역의 도시지역, 니은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디귿의 동이나 읍 이런 데서는 건축법을 100%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도 아닌 지역. 저 산골짜기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위지면 토수리 어디서 봤죠? 환지 계획 작성의 기준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위지면, 토수리, 환경 이렇게 외웠었는데 화이팅 힘내십시오. 기억이 안 나는 게 뭐 당연하죠. 그래서 위지면, 토수리 저 산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산골짜기에서는 건축법의 그 옆에 표에 보면은 몇 조 있죠.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특례 규정 이런 것들 뭐 됐습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자 넘어가죠. 394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뭐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트는 4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씁니다. 자, 건축 허가의 절차를 제가 이쪽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394페이지. 건축법에서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건축 허가. 지금부터 이번 과정에서는 건축 허가를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근데 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사전 결정. 그리고 나서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나면 공사를 착수를 하고 뭐 착공을 하고 착공할 때에는 공사 계획을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죠. 그러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요. 사용 승인. 이렇게 이제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자, 해서 첫 번째 사전 결정인데 이거 인문 강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내가 건물을 지으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까요? 내가 이 토지에다가 허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100%.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죠. 그리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허가가. 자, 이제 건물 지으려고 토지 사는 거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조사들은 했겠죠. 여러 가지 알아보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일반인들이 건축 규제를 다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던 규제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다른 규제 때문에 허가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팔던지 뭐 농사나 짓던지 해야겠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해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때 이 사자가 뭐냐면 건축 허가입니다. 즉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결정을 받아본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냐면 허가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받아보겠다라는 거. 그러면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허가 내주는 사람,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허가권자에게 물어보. 허가권자에게. 이걸 이제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여부를 미리 허가권자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허가권자가 오케이 건물 지을 수 있어라고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발생했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의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 이렇게 부릅니다. 사전 결정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죠. 가로 1번에 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해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가래 안에 보면은 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즉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두 번째,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내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허가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물어보겠다. 요게 사전 결정. 그 다음에 뭐 2번, 3번은 그냥 문제 나오면은 옳은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들인데 한번 읽어두시는 겁니다.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국장과 협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일 때, 이럴 때 규모가 그럴 때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 환경 관사의 장과 협의를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사전 결정의 통지라고 돼 있는데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다음에 뭐 2번 이런 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5번에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을 생략을 해놨는데 옆에 시만 나와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을 했죠. 그리고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옆에 그 심화에 있는 그 네 가지를 허가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보도록 하죠.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그냥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그다음 가로 6번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가로 7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나시고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자 사전 결정 여부를 통지받았죠. 그리고 나면은 2년 안에 뭐 한다고 돼 있죠.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 기출문제.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착공 신고는 허가 받은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밑줄 사전 결정의 효력이 실효됩니다. 이게 이제 사전 결정. 뭐 간단하지만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건축 허가죠. 자, 건축허가에서 일단 기본적인 건 허가권자. 누구한테 허가를 신청하는지. 해서 자,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 때 원칙은 이거 허가권자 누구였죠 예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당연히 앞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고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나 층수가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것들 규모가 좀 크죠. 이런 것들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허가 누가 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그러니까 자,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습니다. 그러면은 자, 서울시 노원구에서 내가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서울시청 갑니까? 구청 갑니까? 구청 가야겠죠? 노원구청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노원구에서 25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시청 갑니까? 구청 갑니까? 특별시에서 25층, 21층 이상인 건물을 짓죠? 이럴 때는 허가권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구청장에서 특별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규모가 큰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이런 건물을 시나 군에서 건축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허가를 그대로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모든 건물에 대한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하는 거지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 건축 허가권자에 일단 무조건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국장이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걸 뭐 쉬워서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있는데 나오는 건 도지사. 맨날 나오는 게 이거 보면은 A도 B시에서 25층 내지는 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A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뭔지 모르겠지만 허가권자의 A 도지사 뭐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건축 허가권자의 도지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허가를 안 한다라는 건 쉬우니까 뭐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도지사,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대신에 자,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모든 건물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시장, 군수는 이런 큰 건물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 이렇게 부르는 사전 승인.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승인 받고 허가를 해준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에 보면은 건축 허가의 의라고 돼 있죠. 의. 건축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해제하여 본래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해주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행정법상 허가의 정의를 써놓은 겁니다. 이것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옆에 참고 하나 볼게요. 참고. 바로 옆에 건축 허가의 성질이라고 돼 있죠. 거기. 그 중에서 수업을 하는데 좀 필요한 거 한 2가지 정도만 설명드릴 건데, 거기 7번에 기속행위 밑줄 하나 해줘. 기속행위. 그 다음에 5번에 대물적 허가 밑줄 하나 줘. 그러니까 5번의 대물적 허가랑 7번의 기속행위. 자, 기속행위라는 건 뭐냐면 이 기속행위의 반대말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뭔지 아시겠죠? 재량행위는 권한자한테 재량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서 내가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가 재량행위라면은 요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내 재량껏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허가를 내어줄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근데 재량행위가 아니라 허가는 기속행위라는 거죠. 즉 허가권자에게 재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거부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기속행위다라는 겁니다. 기속행위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요건에 맞으면은 허가권자는 자기 재량껏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요건에 맞는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어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자신한테 재량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물적 행정처분이라는 건, 자, 건축 허가는 여기 이 물건에 대해서 내려진 처분입니다. 즉, 자, 건축주가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은 이 건축 허가라는 건 이 물건에 대해서 내려진 처분이지 갑에게 내려진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갑에서 을로 건축주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건축 허가를 새로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를 받았죠. 공사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물적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대인적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물적 행정처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수업하면서 몇 가지 갖다 쓸 겁니다. 기속행위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뀌는 거, 건축 허가에서 사람이 바뀌는 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그게 옳은 지문입니다.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 뭐 시공자, 감리자, 시공자가 막 바뀝니다. 이런 대물적 행정처분, 물건에 대해서 내려진 행정처분인데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뀌죠.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맨날 시험에 보는 게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면 변경할 수 있다. 허가받을 필요 없고 신고만 해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외우는 게 아니라 허가라는 건 대물적 행정처분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허가권자 나오죠. 원칙.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원칙은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누가 허가하죠? 거기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여기 첫 번째 건하니까 또는이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가로 띄워놓고 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런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허가를 누구한테 한다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근데 시나 군에서는 별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가로 안의 내용들은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그 가로 안에, 자, 원칙은 층수가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데, 첫 번째 건축물 연면적의 30%, 10분의 3이니까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을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는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가 아니었는데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제외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는 겁니다. 박스 안에. 그래서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허가하는 경우, 그게 공장,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공장이랑 창고가 제외된다라는 거, 이게 뭐 시험에는 무지하게 나온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허가권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나 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죠. 그리고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외되는 거, 그게 여기 공장, 창고, 요거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그다음에 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도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 제외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사전 승인이라는 게 나오죠. 사전 승인.
자,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거기 밑줄 도지사의 승인.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사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미리 승인. 그러니까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미리 승인 받고 허가를 내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2의 가로 2라고 돼 있죠? 2의 가로 2가 요겁니다.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요건도 똑같습니다.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을 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게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제외한다. 그것까지 싹 다 똑같이. 그래서 앞으로 간단하게 요거를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죠. 자, 여기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써보죠. 첫 번째는 대형 건축물. 그러니까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허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죠. 근데 시나 군에서 할 때는 허가는 그대로 시장, 군수가 하지만 도지사한테 미리 뭐 해야 돼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미리 승인 받고, 그 다음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층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5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5가지 시설. 5가지 시설. 일단 요건 조금 이따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것도 그 뒤에 보면은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여기는 규모가 따로 없습니다. 규모 뭐 몇 제곱미터 뭐 이런 거 없죠? 규모가 따로 없고 뒤에 두 가지 나오죠. 위락이랑 숙박. 자, 일단 자, 요 밑에 있는 두 가지 비교를 할 건데,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고 수질이 오염되려면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죠.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고 수질이 오염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필요하다 해서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근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죠. 이런 것들은 사람의 내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주거의 안녕이라든지 교육환경 같은 것들, 사람의 마음, 내면적인 것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규모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거.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는 규모가 필요하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에서는 규모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시설이 뒤에 5가지 나오고 2가지 나오는데, 여기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첫 번째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음식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락시설. 네 번째는 숙박시설. 다섯 번째는 공동주택. 이런 것들 지을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규모는 따로 없고, 첫 번째 위락시설, 두 번째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학교 앞에 위락시설 같은 게 1제곱미터만 있어도 그 중학교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규모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요 5가지 시설 있죠. 요거 한번 외워보죠. 그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아직 안 했는데 일반 음식점이랑 휴게 음식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휴게 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1종 근생,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2종 근생이 됩니다.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의 차이가 뭘까요? 그 삼겹살집 들어가면은 그 영업 신고 해놓고 하얀색 플라스틱에 무슨 음식점 몇 호 이렇게 돼 있는데,
삼겹살집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치킨집도 그렇고 일반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데리아에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롯데리아는 휴게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반 음식점은 간단한 구분은 술을 팔고 여기는 술을 안 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삼겹살 우리 음식점들 이런 것들은 일반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페 같은 거 카페라든지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가 휴게 음식점. 근데 휴게 음식점도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1종 근생이고 규모가 커지면 이게 2종 근생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술 파는 데입니다. 술 파는 데. 자 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제 직장인들이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곳이 여기 일반 업무 시설입니다. 그러면 일과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죠. 그러면 일 끝나고 나면 뭐 할까요? 회식하러 가야죠. 회식하러 어디? 삼겹살집 갔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자, 회식하고 밥 먹었죠. 그러면 어디 갑니까? 그 2차 가야죠. 2차 노래방 가면 안 되고 나이트클럽을 가면 위락시설이니까. 노래방은 이종근생이니까 이종근생 가면 안 되고 위락시설, 나이트클럽에 2차를 갔습니다. 근데 회식을 하러 가면은 꼭 술도 못 먹으면서 막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오버하는 사람도 있죠. 완전 한 명이 맛이 간 겁니다. 그런 애들은 집에 못 가겠죠. 그 옆에 있는 모텔에 재웁니다. 숙박시설에. 그리고 나머지 말짱한 사람은 자기 집에 가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일 어디서 했죠? 일반 업무시설에서 회식하러 어디 갑니까?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2차는 위락시설. 이종근생 가면 안 됩니다. 위락시설. 그 다음에 오버한 사람 집에 못 가니까 어디 재우죠? 숙박시설을 재우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집에 가면 됩니다. 이거 5가지. 쉽죠? 그래서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이런 것들 지을 때 이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번에 보면은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에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기 기읍부터 미음까지 5가지 시설 있죠.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같이 기억한 대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 업무시설에서 일하고 회식하러 일반 음식점 갔다가 2차는 위락시설, 오버한 사람 집에 못 가니까 숙박시설 재우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 밑줄 하면 되겠죠.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여기는 규모 X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뒤에 규모가 따로 없다. 규모 X. 규모를 따로 요구하지 않고 위락시설이랑 숙박시설 지을 때 위락이랑 숙박시설 요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여기까지가 크게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건축 허가권자. 당연히 매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허가권자. 그래서 허가권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근데 시나 군에서 건축할 때 허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가 그대로 허가를 하는데 시장, 군수는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되죠? 승인.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을 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게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2가지. 공장이랑 창고가 제외된다라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런 큰 건물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는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사전 승인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요거 말고 나머지 사전 승인 대상이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규모는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이런 거 지을 때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규모는 따로 없고 위락이랑 숙박시설 지을 때 이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그다음에 397페이지 4번 허가 등의 신청 이건 됐고 5번 건축 허가의 필수적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건축 허가의 필수적 취소 397페이지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 미출하여야 한다. 필수적 질소니까 하여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서 박스 바로 볼까요? 1번에 허가받은 날로부터 얼마라고 되어 있죠? 2년. 그 다음에 가로 안에 공장은 3년. 그래서 원칙은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장의 경우에는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그 박스 위에 다만 보시면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금 동그라미 1이 그겁니다. 2년, 3년 안에 착공 안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밑줄하시고 연장 밑줄. 오케이. 그래서 원칙은 허가받고 나서 2년, 공장은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걸 연장해 주겠다. 근데 안 하면 허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보면은 1일 기간 이내에 착수는 하였으나 즉 공사는 시작했죠. 다만 밑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세 번째,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허가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착공을 할 때,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 대지 안에 남의 땅이 모래 한 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착공을 못 하겠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소유권을 회복할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건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했겠죠. 그럴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착공 의무 기간 안에 착공 안 했을 때, 두 번째는 착공은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세 번째는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할 때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6번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렸는데 허가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100%.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몇 프로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전부 확보하라 이 말입니다. 100%.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내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뒤에 밑줄 권한을 확보. 뭐 지상권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걸 확보하면 허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뒤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그게 시험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권한을 확보한 사람은 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안 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권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 그럴 때는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숫자로 80% 이상의 동의를 하고 그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 그러면 자, 아까 착공을 하려면 남의 땅이 모래 한 톨도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아직 20% 부족하죠. 이 20%를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3번 이건 시험에 좀 나오기 힘드니까 일단 놔두시고 4번.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려할 것을 확인한 경우, 그러니까 자, 허가를 신청하는 대지 안에 보니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관리청한테. 야, 이거 건축주한테 팔 거야 라고 하니까 판다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할 테니까 요거는 허가를 해준다라는 거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직권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우리가 민법에서 저 뒤에 민사특별법에 가면은 집합건물법을 배울 겁니다. 그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민법 시간에 배우십시오. 저도 기억도 안 나서. 해서 그 이상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요거 허가를 내어주겠다. 마찬가지로 6번.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직권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에도 이게 뭐 5분의 4, 3분의 2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3분의 1이 모자르겠죠. 그래도 허가를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가로 2번에 아까 2번에 있던 거 80% 이상의 동의를 하면 20%가 모자르죠. 그 다음에 방금 뭐 만약에 3분의 2다라고 하면은 아직 3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이 부족하죠. 그래도 허가는 내어주겠다라는 거. 대신에 착공을 할 때에는 남의 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매도 청구다라는 매도 청구. 좀 팔고 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데 같이 사업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하니까 그러면 좀 팔고 나가 주십시오.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에 한번 우리 입문 과정에서 제가 매도 청구가 뭔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비법에서 알박비게 하는 사람들한테 요거는 소유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공유 지분에 대한 매도 청구라고 돼 있죠. 1번에 요게 아까 20%, 80%가 동의했으니까 나머지 모자란 20%에 대해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요거 매도 청구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거기 시가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매도 청구할 때는 맨날 시가로 합니다.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매도 청구는 법원에 뛰어가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소유자랑 3개월 이상 협의 미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한테 얼마 줄 테니까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했죠. 근데 계속 안 나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 뛰어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법원에 가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가격은 뭘로 하죠? 시가. 매도 청구 나오면 항상 시가. 주택법에 이거랑 똑같은 게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에 관해서 뭐 니은은 참고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유자 확인 곤란 시 공유 지분에 대한 매도 청구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동의하지 아니한 20%의 토지 중에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등기부에 나카무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보니까 일제시대 때 취득을 하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 사람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랑 지금 현재의 주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카무라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이 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일간신문에 일단 2차례 이상 공고를 합니다. 일간신문에다가 나카무라 나타나라 2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났을 때는 이 토지를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봐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죠. 그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 적산 토지, 적산 가옥 이런 거 있는데 저기 남겨두고 간 토지다 이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동양척상 주식회사인가 뭐 거기서 토지 구획 현대식으로 지적 장부 같은 걸 정리한 게 일제시대죠. 그때 이제 토지를 강제로 수탈하고 이런 토지들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뭐 처분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산 토지, 적산 가옥. 작년에 그 국회의원 누구였지? 그 목포에 투기한다고 이렇게 막 소송하고 이랬던 사람. 거기 보면은 그 동네가 일제시대 때 그 만들어 놓은 그런 가옥들,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부산에 가도 외관이라고 해서 초량 근처 그 부산역 바로 뒤쪽인데 그쪽에 가면은 이런 일제시대 지어진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작년 국회의원 그쪽에 했던 사람이 목포, 거기가 목포입니다.
목포도 남해안 쪽이죠. 부산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적산 토지, 족산 가옥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에 사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예. 밑에 가면은 되게 일제시대 분위기로 지어진 목포 거기는 진짜 완전 일제시대 건물들이었죠. 뉴스에 보면은 딱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적산 토지, 적산 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 확인이 곤란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해서 기억 보면은 소유자 확인 곤란 시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이라고 돼 있죠.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공유자 중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합니다. 나타나라 나타나라 했죠. 그리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축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뭐라고 했죠? 근데 요거는 감정가만 공탁하면 됩니다. 이런 토지들은. 요게 매도 청구. 주택법에 가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허가 거부 해서 기속행위 예외라고 돼 있는데, 자 아까 건축 허가라는 건 기속행위라서 허가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그 박스 안에 딱 2가지 사유, 요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행위 예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기속행위 예외로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해서 보면은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 건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수했으면 허가를 내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밑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러니까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허가 거부 사유입니다. 허가 거부 사유. 첫 번째는 위락 시설이나 숙박 시설 밑줄.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변의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내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허가를 내어주면은 그 건물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이런 것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까 위에 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죠.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이건 당연하겠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데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쓴다라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자 보면은 아까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이랑 사전 결정의 요 3번이랑 좀 비슷합니다. 사전 결정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도지사가 먼저 지정 공고를 합니다. 그 안에서 위락이나 숙박 이런 것들을 허가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허가해라 이 말이고, 지금 허가 거부 사유는 뭐냐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건물을 허가해주면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허가 제한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